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우리 화물선에서 필리핀인 선원 2명을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16명을 포함해서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초대형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오가 처음 침수 사실을 알린 건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밤 11시 20분쯤. 긴급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는 다급했고 이후 스텔라 데이지오는 인마셋, 즉 위성전화를 포함해 모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우루과이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엔 우리 선원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인 어젯밤 늦게 필리핀인 선원 2명이 지나던 다른 상선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구명정이 아닌 바다에 던지면 펴지는 뗏목 형태의 구명벌에 타고 있었습니다. 선사 측은 어제 새벽 3시 54분과 57분 두 차례 자동 조난 신고가 있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분히 리스크 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해경 당국에 긴급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옮길 특수 운송 장비가 지난밤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진도 앞바다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 작업도 재개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정지영 기자, 지금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가 이곳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어느덧 사흘째인데요. 세월호를 육지 위로 옮길 특수 운송 장비 모듈 트랜스포터 가운데 1차분이 어제 밤늦게 이곳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준비 작업을 거쳐 조금 전인 오전 6시 반부터는 부두에 천천히 내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는 사흘에 걸쳐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잠수선 갑판 위의 펄 제거 작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틀 뒤인 화요일 자정까지 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만큼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전 작업이 순조로우면 세월호는 오는 6일 목요일에 철제 부두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부턴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수색 작업도 재개됩니다. 정부가 수색 중단을 선언한 지 2년 5개월 만인데요. 상하이 셀비지는 매일 잠수부 20명을 투입해 앞으로 2달 동안 축구장 5개 넓이의 해저면을 정밀 수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얼마 전 동물뼈로 확인됐던 유골도 펄 속에 있었던 만큼 선체조사위원회는 마치 전쟁터에서 유해를 발굴하듯 펄 제거 작업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작업자들은 하루짜리 교육에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선 갑판에 쌓인 펄의 양은 대략 300세제곱미터, 약 3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펄 안에는 미수습자의 유해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전쟁터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처럼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업자 대부분이 유해 발굴 전문가에게 단 하루짜리 교육을 받은 비전문가들입니다. 얼마나 몇 퍼센트나 이해했는지 모르죠. 뼈라는 게 뭔지 인식을 하셨으면은 처리할 때 조심하시겠죠. 작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오는 6일 세월호를 무트로 올리려면 늦어도 4일 자정까지는 펄 제거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총 80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확보한 인원은 50명. 국방부 유해 발굴단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제 국방부 요청을 했더니 법률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상하이 셀비 지사를 통해 필요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작업이 진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목포 신항을 찾아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항만 밖에서 대기하는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는 외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황 대행은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을 만나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9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목포신항 철조망 밖에선 세월호 유가족 수십 명이 황 대행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건데 현장 관계자가 조건을 내겁니다. 말씀을 좀 궁금해 하시게 뿐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일정이 있으니까 좀 가시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황 권한대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 측은 너무 격분된 상황이어서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유가족들은 차별 대우가 심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허탈하네요, 진짜.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근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게 뒤늦게 세월호 선체 참관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유가족들은 미수습자 가족처럼 자유로운 목포신항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천막농성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세월호가 이제 무태에 도착하면서 목포신항으로 옮겨온 것은 미수습자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자원봉사자들도 자리를 옮겨서 지금 함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보금자리였던 컨테이너. 팽목항을 떠나 목포신항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팔을 걷고 나선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이들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미수습자들은 가족을 못 찾는 사람들인데 고통이 최고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자원봉사자들은 목포에서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옆을 지켜주고 힘들 때마다 앞장서 굳은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접안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추모객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세월호가 보이는 목포신항 철책에 추모 메시지를 담아 노란 리본을 매달았습니다. 가족들이랑 한번 보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팽목항에 이어 목포신항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구속 후 첫 조사는 내일쯤 이루어질 전망인데 검찰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반란 수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당시 검찰은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이른바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게 이유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출장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호 문제는 물론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5월 대통령 선거가 부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위를 입은 초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TV의 모습이 방송되게 되면 5월 9일 예정인 제19대 선거에서의 표심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구치소 안에 임시 조사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독방 바로 옆에 조사실을 따로 만들어 검찰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조사는 이르면 내일 시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약 2주 동안 보강 수사를 거쳐 선거운동이 돌입되는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판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 이후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수용자 번호 503번을 부여받았는데 독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세를 한탄한 듯
복도에서 펑펑 운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자 번호 503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수용 장소로 이동하기 전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인데 여성 미결수의 경우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가 제공됩니다. 박 전 대통령도 연두색 수의를 입고 오른쪽 가슴엔 수용 장소를, 왼쪽엔 수용자 번호 503번을 달겨댔습니다. 생활하는 곳은 3.2평 정도의 독방입니다. 과거 미군이 쓰던 독방으로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뒤쪽에는 샤워기와 변기도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쓰는 곳이라서 샤워기하고 자변기 이런 걸 좀 좋을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머무르고 있는 독방은 임시 거처로 교정당국은 접견실이 따로 있고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별도의 독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으로 들어가기 전 구속을 실감한 듯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피의자인 최순실 씨의 5개월 가까운 면회금지 조치가 풀렸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의 면회가 가능해진 건데 구치소에 같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의 말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구치소에 갇힌 지 5개월. 최순실은 이 기간 대부분을 변호인 외에 그 누구와의 접촉 없이 완전히 고립돼 지내왔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면목, 이 얼굴도 들 수도 없고 현재 상황이. 법원이 최순실에게 내려왔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오늘 전면 해제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접견 금지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여서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회 금지가 풀리면서 비서 등 일반인들의 면회가 가능하게 됐고 책과 서류 같은 것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갇힌 상황에서 검찰은 혹시나 있을 말맞추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주치진 않더라도 외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앞으로 재판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구치소는 두 사람의 면담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말맞추기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이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새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전문 대형 로펌 측과 긴밀히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내외가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건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당시 누나를 만나고 나온 박지만 이지 회장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고 남매가 눈물을 쏟아내며 함께 울었다고 주변 인사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의 한 측근은 그동안 변호인단의 대응과 전략에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며 누나의 옥바라지는 앞으로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변호인단의 대처 능력에 불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실제 박 회장은 누나가 구속된 이후 새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 측 인사는 이지 측 로펌과 형사 전문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현재 박 회장이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초 박 회장이 직접 몇몇 로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꾸려질 변호인단으로는 우선 검찰이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로 채우돼 구속의 핵심 사유였던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다퉈줄 전문 변호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첫 번째 주말이었던 어제도 태극기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간 탄핵 무효를 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어제는 구속 무효를 외쳤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여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팻말을 든 한 남성을 태극기로 때립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격양된 목소리로 구속 무효를 외칩니다. 박자에 맞춰 노래도 부릅니다. 지지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구속 후 첫 주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을지로와 염천교를 거쳐 약 4km를 행진하며 탄핵은 무효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과 보수논객 조갑재 씨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가 진실이고. 주최 측은 총집결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광장엔 군데군데 텅 빈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 주말마다 계속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준영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어제는 첫 수도권 지역 경선이 열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경기 지역 경선에서도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대선 후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경기 지역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또다시 승리하며 5연승으로 안풍을 이어갔습니다. 24,4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18,870표를 받아 과반을 넘었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4,944표,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552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안 전 대표가 68.23%를 기록하며 2위인 손학규 의장을 3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손 의장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경기도에서 키웠던 꿈을 대한민국의 꿈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 손학규에게 이 꿈을 이룰 기회를 주십시오. 박주선 국회부의장 역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안 전 대표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경기도 당원인 2만 2천여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껏 고무되기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사실상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오늘 열리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경선에도 흥행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재대세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까요?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성공을 날린 것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입니다.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이 최근 달라지자 제2의 박근혜가 될 우려가 크다며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과거 한 토론회에서 20몇 명 중 한 사람으로 취업이 됐다고 했다. 최근 2명 모집에 2명 중 1명으로 지원해 합격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명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의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지 않느냐.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대표가 오늘도 막말로 아침을 시작했다면서 입만 열면 막말을 쏟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벌써 호흡이 잘 맞는 듯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한 안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습니다. 앞서 보조 타이어와 폐 타이어 논쟁을 벌이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본선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네거티브 공세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돼 첫 주말을 맞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어제도 보수 단일화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건 없이 돌아와라,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대선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당협위원장들에게 새몰이를 호소하며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합니다. 좀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해주시면 홍준표가 집권하면 보훈을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선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합니다. 어차피 너하고 우리하고 한 당인데 뭐 한 당에
후보가 둘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조건 달고 뭐 그래 하지 마라. 목포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대구를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선 유 후보는 일축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대꾸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구속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프다며 새로운 보수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탐색전 속에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엔 멧돼지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장명훈 기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뚫고 들어온 차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차량이 사고의 충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 단감동에서 51살 권모 씨가 몰던 차량이 뒤따라오던 트레일러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권 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60살 김모 씨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급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묵동에서 42살 구모 씨가 몰던 차량이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구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구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9시쯤에는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모래사장에 빠진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차량에 와이어를 연결해 약 1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 약 80kg의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가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혀 죽은 채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시신을 못 찾고 검찰에 송치된 2살배기 아들 살해 사건의 범인인 20대 부부가 아들 시신을 훼손해서 바다에 버렸다고 결국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남은 아이 3명에 대한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자신이 키우던 2살배기 아들을 때려 살해한 26살 강모 씨. 뒤늦게 3년 만에 드러났지만 강 씨 부부는 서로 살해했다며 발뺌을 하면서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피의자는 처가 훈육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쳐 죽었다는 것이고, 처는 피의자가 폭행으로 인해서 죽었다. 당시 강 씨는 야산에 버렸다고만 진술한 채 범행 동기는 입을 닫았습니다. 아들 살해한 거 맞습니까? 잠깐만요.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끔찍하게도 이들 부부가 시신을 훼손해 바다 여러 곳에 버렸다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 강 씨가 아들을 훈육한다며 머리를 때리고 벽에 찧어 무참히 살해했고 사인도 뇌출혈로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이듬해 임신한 뱃속 아들을 숨진 아들로 둔갑시켜 양육수당 300만 원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인 아내 21살 서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은 두 남매에 대한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봄이 되면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입을 옷은 없고 옷을 사려니 옷값이 부담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달 몇만 원만 내면 새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둔 주부 남경민 씨는 옷을 사지 않고도 매일 다른 옷을 입습니다. 패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정액제로 몇만 원만 내면 원할 때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옷을 3벌씩 받아 입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갇혀 입을 때 옷을 또 사려니 너무 부담도 되고 옷을 몇 번 못 입고 또 구석에 처박히게 되고.
유행이 워낙 빨리 바뀌는 데다 불경기에 옷값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늘며 생긴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의류 렌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사정이 얇아지고 있고 옷값도 지금 만만치 않고 1년 반 전에 런칭을 해서 지금 약 10만 명의 회원이 이런 렌탈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백화점에서는 고가의 명품 의류와 여행 가방까지 필요할 때만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캐리어 렌탈 서비스 잘 되고 있어서 다른 품목까지 전부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신개념 패션 렌탈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옷도 사입지 않고 빌려 입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콜롬비아의 남부 모코아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최소 154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도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이진곤 경희대 객원 교수, 또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이제 3일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 중에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수감된 방에 샤워기도 설치가 됐고, 또 감시용 CCTV도 없앴다. 그래서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는데 조 변호사님, 교도소 왔다 갔다 아마 의뢰인 만나러 가보셨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특혜 의혹으로 봐야 됩니까? 저번 주도 저희들은 맨날 가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 수용자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별실로 두고 그리고 관련된 샤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예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기보다는 예우 차원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보통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공인으로 분류돼서 이게 되게 구치소에 오는 걸 되게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교도관이라든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행동을 좀 관찰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CCTV를 조금 이렇게 제거했을 경우에 더 이렇게 위해 같은 자해 같은 경우들이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우 차원에서 없앴다는 것 자체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다소 부적절한 면이 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3.2평인가요? 그것도 옆에 아마 지금 그대로 계실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지 모르지만 아마 손님을 위한 접견실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애우 그런 것은 이미 전례가 있거든요.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따라서 준할 것으로 보고 적어도 샤워기라든지 CCTV 이런 걸 없앤 걸 가지고 특혜다 뭐다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전직 대통령을 지냈고 또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또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경호랄까 대통령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 중요성 때문에 그만큼 배려를 한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네. 저는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마지막 사실은 대결하는 입장을 표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박탈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박탈의 길을 이제 선택을 한 셈인데요. 그렇지만 박탈을 당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예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되게 1.9평 독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3.2평인데 이보다 아마 더 넓게 아마 개조를 좀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일반인들의 심정이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시절 이제 민주화를 이행하는 시기는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 국민들의 법 감정과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평등한 존재로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저는 CCTV를 없애는 게 예우가 될 수도 있지만 만일에 사고를 정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교정 당국에서 책임을 그것을 지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혹시라도 일반 수용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느끼지 않도록
교정당국이 최대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것이 특혜 의혹으로 다른 분들이 그런 제기를 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교도소에 지금 죄를 지었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느낄 좀 박탈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특혜하고 이제 예우하고는 좀 구분 우리가 할 필요 있고 우리가 정말 저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다 이러면 그건 뭐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특별한 예우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인이라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지. 흔히 하는 말로 또 늘 강조되는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지금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들어갔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직선에 의해서 뽑힌 전직 대통령 비록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 같은 일반 수용자들이나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그렇게 꼭 그런 것까지 다 평수까지 따져가면서 이렇게까지 산술적 말하자면 그런 평균 또 형평 이런 걸 꼭 따질 필요가 있겠냐.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다 할 겁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검찰의 이런 배려는 이 검찰이 수사를 직접 주도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 정도 자신들 스스로 판단해서 배려한 것이면 그 정도 배려는 우리가 국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지 사흘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펑펑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참 잘 적응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좀 그동안의 혐의들을 인정하는 심경으로 좀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아직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첫 주말이고요. 변호인이 접견을 했지만 법리에 관련된 상의를 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가지고 입감된 피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복귀하거든요.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장이 나한테 왜 이 부분을 물어봤을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이제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복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위해서 접견을 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되묻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보다 구속에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심경 변화가 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박 전 대통령도 본인이 왜 구속이 됐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이제 법리를 따지기 위해서 들어오면 이제 물어볼 거고요. 내가 무슨 대답을 잘못했나, 내가 대답을 잘못한 것이 나중에 공판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 이렇게 따져 물게 된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변호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언을 한다면 입장 바뀔 그 변화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구속 적부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 조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저는 그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영장 실질심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또 일반 범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그걸 또 구속 적부심 사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 해서 구속이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러한 번거로운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다고는 보지만 지금 차지장 감방에서 그 생활에 지금 적응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거의 어떻게 보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수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신경 변화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고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해왔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쭉 해온 입장에서 갑자기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 내가 좀 자백을 한다든가 내가 해갖고 감형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10년을 받으나 20년을 받으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경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정말 특별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전혀 신경 변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선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과 보석을 신청하는 것 두 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그 실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미 구속영장을 사실은 영장 전담 판사가 얼마나 사실은 역사적 그런 부담을 안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또 보석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가 얼마나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거고요. 현재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65년의 삶, 1952년생이니까요.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공주 아니면 영부인이 아니라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작은 감방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습은 심리학자분들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정신적인 소위 말하는 멘탈이 아주 강한 분이다. 자기의 의지가 쉽게 흔들리는 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07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나가게 한다. 제 책 제목인데요. 네. 절망 속에서 꾸준하게 과거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오랜 세월 동안에도 잘 참고 견디면서 그 견디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그중에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뭐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죄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형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강한 의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거다. 그런 좀 강한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초기에 좌절했다가 그런 시간들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는 계속 혐의를 초지일관 부인해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입장이 바뀔지 이건 사실 박 전 대통령만 알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OX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혹에 대해서 변명으로 피해 나가고 이런 모습이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고 결국에는 파면까지 이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유로도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보였던 변호인단의 전략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좀 달랐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구속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다. 다른 전략으로 했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한번 펼쳐주십시오. 네.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세 분께서는 O를 아니다. 다른 전략으로 갔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라고 X를 들어주셨어요. 먼저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는 거에 관련돼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게 불구속이 됐을 거다라는 그 부분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죄에 해당되거든요, 뇌물.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했다면 조금 이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관련돼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지금 뭐 이때까지 입장이 좀 변경되면 공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익 그리고 참작을 받을 수 있느냐 요에 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박지만 씨가 지금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는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해왔던 변론의 방향과 탄핵 심판에서 대응했던 방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근처에 변호인이 아닌 정치인이 너무 많아서 재판을 조금 망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법리상으로 봤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이런 걸 꺾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본인이 찾을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정도의 그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면 방향이 바뀔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교수님은 저는 생각이 탄핵 다르신데요. 심판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탄핵 심판 이후 이미 탄핵이 헌재 결정으로 해서 삼성동에 왔을 때 이후는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 그때 검사의 조사도 받고 그 후에 특검 조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최종 변론도 했다 한다면은 상황은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왜? 현직에 있을 때의 상황과 현직에 물러나서 전직 대통령은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특검 이전에 그 검찰 조사 때 딱 나가서 했더라면은 아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 뭐 말씀하셨지만 변호인들의 전략이 저는 아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같은 법조인 출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사실관계가 명백한 것은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완전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하거든요. 특검에 가서 조사도 받겠다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판단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인지 모르지만 다 약속을 어겼어요. 예. 그것이 헌재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의 약속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이런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 수사라든가 또 헌재 재판에 가서 솔직하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또 잘한 건 사실이 아닌 부분, 오해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결과는 좀 달라졌어요. 다만 헌재 판결 이후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뭔가 그 증거를 계속 은폐하고 인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였던 거. 네. 이런 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랬다면 또 구속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그건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가장 그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았던 부분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반박을 할 수 있는 반대 증거는 없이 그냥 부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장도 실질 심사할 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검찰 측에서 구속의 사유로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증거가 이렇게 있는 데서도 부인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판장도 그러시죠. 공판에 가서도 이거는 분명히 인정될 증거 같은데 본인이 부인하는 걸로 봐서 피의자의 습성이 아마 관련된 부분을 부인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도 있다라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한다면 결과가 조금은 그 재판장으로부터 다른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부분은 있죠. 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들도 악영향을 끼쳤겠지만 일단 변호인단들이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정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렇게 멋대로 하니까 그 두말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재판은 비이성적인 마녀 재판이요, 마녀 사냥이요, 여론 재판입니다. 네, 참 쭉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엑스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과했죠. 네. 왜냐하면 여론재판, 마녀사냥,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사실 장애집회에 나가서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까지, 그리고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사상 누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검찰 조사가 초기에 대통령이 출석해서 받았을 때 그때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또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이런 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계속 정치적인 그리고 선동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안을 판단해야 될 검찰과 재판부를 계속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고요.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이 가졌던 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소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화를 불렀다. 물론 거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장관이나 수석들과도 만나서 대면 이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변호인들과도 대면 협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변호인과는 피의자의 관계에서는
거의 24시간 정말 엄청난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사전 연습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공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변호인단이 가끔 가서 한 2-3시간 만나고 와서 잠깐 가서 논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호인단과 충분한 협의도 되지 않았고요. 결국은 변호인단의 잘못된 전략 그리고 의뢰인인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자세도 영향을 미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소명 정도, 형평성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들이 전혀 조사도 받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도 충실히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일부 허용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밝히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인멸이라든가 또는 지속적인 부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면 사실은 구속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물론 죄를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무죄로 한다든가 이건 나중에 결론이겠지만 죄는 결국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불구속 상태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헌재 결정문이라든지 또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거기서 계속 부인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든지 계속 거부함으로써 또 이쪽에서도 보면 그렇게 자꾸 이제 뭐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게 때문에 이제 구속 사유가 됐거든요. 아마 그것을 검찰이나 헌재나 그것을 아마 가장 결정적인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약점으로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탄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또 구속을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다른 방향으로 했더라면 구속을 면할 수는 있었겠죠. 그 뜻에서 제가 이제 오호를 들었는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는 지금도 확고하게 자신은 그 어떤 범위를 가지고 법을 위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어떤 선택을 한 적은 결코 없다는 이 인식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감돼 있다고 해서 다시 생각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저분 성품으로 미뤄볼 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계속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변호사들이 그러면 그런 걸 분명히 알면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부인하는 그 반증 자료를 계속 제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근데 저분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걸 보면 개략적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나는 결백하다. 자꾸 이렇게 하시는 데다가 또 최순실 씨, 이 사람은 자기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범인데 자기가 자꾸 부인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최순실 씨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범법 사실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계속 살아나려면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이제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순실 씨가 이건 모든 건 제가 예초부터 이건 내가 이런 짓을 했고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잘라줬으면 모르지만은 최순실이 자기 살아나기 위해서 변호사 시켜서 자기가 전부 무죄하다고 주장하니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여기서 볼 때는 공범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운명이 돼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가 면하기 위해서 형을 면하기 위해서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의 전략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라는 거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직접 자택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게 언론에 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나서거나 아니면 박지만 회장이 물색하는 변호사가 새로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 크다고 봐야 될까요? 크지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죠. 사실은 박지만 회장이 진작 변호인단도 선임을 하고 그렇게 가족으로서 접근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앞서 뭐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변호인들이 이 법리와 논리,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이게 치밀하게 다퉈야 하는데 뭐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유영하 변호사나 손봉규 변호사 이분들은 다 정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변론, 여론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동생들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좀 화해를 한 상황이고 또 박지만 회장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누나를 자기가 돕겠다 했기 때문에 정말로
판검사 출신 중에서 이런 법리에 밝은 사람, 특히 이건 형사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뭐 자꾸 감정적으로 여론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법리와 논리와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서양희 변호사는 이분이 뭐 참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뭐 옳게 사이에 서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전에 변호인처럼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그 대통령의 뜻에 예. 따라서 뭐 반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뭐 서양희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형사 재판을 하는 그런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변호인으로 참여해서 정말 다른 변호인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 네. 차마 드리기 어려운 얘기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서양희 변호사도 참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요. 네. 저는 또 이 서양희 변호사하고 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까 나오신 저런 변호사분들은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묻고 막 따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에 눌렸거나 아니면 그간에 저분의 성품에 눌렸거나 간에 가서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분은 그렇게 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구체적으로 아무 반증도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서양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옳게 하고 신의 사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또 네. 하루 종일 거기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 계시면서 변호사들은 접견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도 대통령하고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네.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서양희 변호사님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박지만 회장도 이제는 앞으로 좀 남녀간에 좀 그게 풀리면 옛날에 그 서먹했던 관계가 풀리면 이제는 박지만 회장이 뭐라 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서먹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서양희 변호사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라도 꼭 네. 아마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방어 전략을 내세울지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르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방문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일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자체를 불응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이제 법조계 일반에서는 지금 이미 구속이 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주요 혐의가 소명되는 상태에서 마냥 검찰 조사까지 이렇게 부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도 이제 추가 조사를 위해서 아마 방문을 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원칙적으로는 검찰청 내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만 이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경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접견실을 만들어진 독방 옆에 접견실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조사가 마무리된과 동시에 아니면 혹시 병행으로 해서라도 추가 대기업 수사도 이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사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꺼냈는데,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같은 사면 논의 어떻게 보시는지 내부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야말로 저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무슨 사면 논의를 하고 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안철수 후보 입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면이 있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위원회 옛날 본인이 얘기했던 그건 공약선에서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저 과거처럼 대통령의 자의에 의해서 자의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사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국민들이 봐도 납득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한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가 지금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꼬투리만 잡혀도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아직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사면은 옛날처럼 뭐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결정해서 바로 사면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야 하고 재판이 끝나도 일정 부분 수용이 기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사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판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그런 애를 보더라도 한 2년 걸립니다. 그 이후에 그것도 또 수용 생활을 또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먼 얘기를 가지고 지금 사면이 되느니 마니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혹시 모를 이 부분을 생각해서였을까요? 지금 보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지금 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도 조금 언급하게 된다면 이 보수들의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을까요? 뭐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그 이해득실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탄핵 정국에서 지금 임기를 맞추지 못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전제가 됐던 거는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정확히 읽었다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은 뭐 죄를 진 사람을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사면해 주라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히라는 게 촛불 민심의 그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인이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뭐 계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고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 자체만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잘못되고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그 얘기 자체가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정치인의 덕목에는 국민들이 불쾌하고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소명도 있거든요. 이 부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나친 확대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 국민이 본격화됐습니다. 37일 사실 과거 대선을 본다면 뭐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60일 만에 지금 진행이 되는 대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과열될 가능성. 그리고 바로 이런 논란 자체가 바로 대선 국면에 이미 뜨겁게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을 본다면 답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그런 요구가 있다면 아주 원칙적인 정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자꾸 게재를 시킨다면 사실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그런 얘기라고 보고요. 사실 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의 논란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국민들의 뜻은 잘못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처벌은 명확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잘 지킨다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얘기도 그 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긴 될 겁니다. 누구라도 그 여기에 대해서 이 의견을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본 원칙, 또 정치나 법이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더 크게 확산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또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또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좀 영향이 있을 텐데요. OX판으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지금 지지율이 아직은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밑에 있지만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분위기라면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아니다. 그래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서도 3대1 다시 조대진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이번에는 이진공 교수님부터 의견을 들어볼까요?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반드시 역전이 될 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인데, 왜냐면 사실 이제 나중에 이 선거전이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표가 결집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문재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보면 사실은 이미 그동안에 독주를 해왔거든.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그동안의 중심이 형성이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제 이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거기서도 이제 말하자면 어떤 핵심이 이제 부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만큼 그 지지율이, 여론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서는 크게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지지할 대상을 못 찾았던 그런 국민들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쪽으로 표솔림 현상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세만으로 이제까지 대세만으로 항상 반드시 대세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도 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볼 때도 표의 결집 현상은 생길 수 있다. 표의 결집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안철수 대표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를 그래요.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 충분히. 한 분 더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추세를 본다면 지지율은 정말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상당한 대세론의 흐름이 있는데 대신에 그 지지율이 최근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약간의 상승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이런 컨벤션 효과가 지금 국민의당 경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수층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수 후보들 전체를 모아야 15 내지 20% 정도입니다. 야권 후보들 다 모으면 60% 이상. 다시 말해서 중도 보수의 표심이 보수로 가기는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심이 최근에 안희정 후보가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면서 그 표심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달라진 모습들, 연설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정교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리더, 대통령을 담당할 정도의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단력 그리고 소통하면서 사람들과 이 유권자들에게 주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메시지를 던지는 연설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정교해진 제4차 산업혁명부터 다양한 사연에 대해서 던지는 정책의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한 신뢰성을 요즘 주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문재인 후보의 강한 대세론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도 보수의 표심도 만나게 된다면 막판에 역전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이거는 개인적인 예상 의견입니다. 조 변호사님은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힘들다라고 보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으려면 필수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말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팀이 있고 연대의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지만 사실상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합쳐질 리가 없고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나머지 팀들이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1대1 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앞설 수 있다는 전제는 호남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거든요. 하지만 지금 호남에 있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만약에 그 안철수 지금 후보가 그 보수층과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한 팀을 꾸린다면 지금 지지하고 있는 호남표는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연한 내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호남표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를 떠나서 전통적인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더라도 대세론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 분석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말씀대로라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이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호남 경선 말고도 골고루 많은 지지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호남당이다, 안철수당이다, 국민의당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토끼를 단속을 못하면 사실상 전국 정당의 그 수를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호남 민심이 떠나게 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부분은 지지율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호남 쪽 표의 이탈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견대로요. 그런데 앞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갈 곳 잃은 보수층, 이 표심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계속 또 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또 내시는 분도 있는데 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는 저는 뭐 10일 때부터 제가 국회를 출입해 봤는데 대선도 다 치러봤습니다만은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추세라는 것은 기간이 많이 남을 경우는 얼마든지 뒤집혔다 왔다 갔다 해요. 과거 이해창, 노무현 그때도 보면 그 1년 사이에 4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근데 지금 한 달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 안팎에 그 박스권에 갇혀있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20%로 급상승하는 이 추세를 한 달 사이에 꺾기는 어렵고 그 추세의 추격전이 계속되리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호남에 대한 민심들 다 영남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호남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늘 전략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몰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가 될 경우 단일화가 돼서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 아다시피 호남의 반문 정서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철수 10% 미만일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이게 표가 지금 지지율이 분산돼 나왔는데 안철수가 가능하다 하면 100% 몰아줄 겁니다. 지난 4.13 총선 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무슨 한국당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런 정도 온건 합리적인 사람들 보수층과 단일화를 할 경우는 호남이 표심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해 올 겁니다. 그 호남이 몰아주는 것은 호남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든가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호남 사람들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선택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다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하나 말씀. 또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악재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의 뭐 특혜 의혹, 특혜 채용 의혹 이것도 뭐 그쪽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패권의식 이런 부분들의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꼭 누가 된다 안 된다를 따라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호남 민심은 이제 한쪽으로 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호남 민심은 정말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경선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모두 다 몰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졌었거든요. 제가 지금 호남 영남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데 그런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 교수님 말씀처럼 영남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호남 민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조 변호사 말씀은 만약에 누가 이쪽에서 연대를 하게 되면 호남 그 표가 돌아설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반드시 꼭 그렇게 연대를 안 하게 되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만약에 그 표 결집 현상이 생기면 누구든지 사표를 스스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사람한테 몰리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설령 다자구도가 되더라도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자구도가 되더라도 반드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쪽에 표 결집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보수 세력이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내 마음 둘 곳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지지했던 구여당 그쪽에 후보한테 표를 주고 싶긴 한데 어쩐지 거기 가면 이제 그분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계속 지금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그걸 믿고 주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못 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후보 쪽에 간다. 그건 이제 보수 측이 생각할 때는 진보 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도 안철수 쪽이 낫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간다면 꼭 연대를 안 하더라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다른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지금 호남에서의 그 민심을 봐야 됩니다. 뭐 둘 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도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문재인 대표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반문 정서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로 딛고 일어섰고 지금 얻은 표도 경선을 통해서 얻은 표도 안철수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는 아까 전략적 선택 말씀 주셨는데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
그 문재인 전 후보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속으로 미워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호남에서도 대세론이 지금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다자구도가 됐을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자구도면 필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다자구도라면은 문재인 죄송합니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자구도가 쏠림 현상에 의해서 문재인 안철수 국면으로 간다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표심에 몰린다면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에서 열렸을 때 호남의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시 경선이 열렸는데요. 그 주변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현지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지막 호남은 문재인이냐 아니면 안철수냐를 놓고 굉장히 이 호남 민심이 저울질을 하고 그렇죠. 저울질하면서 과연 어느 후보가 제대로 정권 교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호남 지역에서 가져왔던 불신의 이런 몇 개 징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뭐 총선 때 약속이라든가 몇 가지 이 상황들을 아직은 극복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열기가 만일에 모여진다면 마지막까지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남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추세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변화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탤게요. 예. 이 지금 문재인 후보도 영남의 표를 엄청 세게 갖고 가면서 호남 표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같이 영남도 호남으로 갈려버린다면 호남 분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영남 쪽에 찍는 사람 말고 그 반대쪽에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본다면 그 반드시 꼭 호남이 문재인 전 대표 쪽은 안철수 아니야 문재인이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호남표도 역시 그 전략적으로 서로 나눠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에 완승을 하고 승부를 최종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개막 이틀째인 프로야구에서도 명승부가 속출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김동환 기자입니다.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현대캐피탈은 놀라운 수비 집중력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리베로 여오연의 동물적인 반응은 기본, 세터 노재욱까지 빼어난 반사신경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앞권은 2세트 두수 상황. 상대와 5번의 호수비 공방을 벌인 끝에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고 결정적인 블로킹에 성공해 30대 28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기세가 오른 현대캐피탈은 주포 문성민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3세트까지 따냈습니다. 2승 2패가 된 두 팀은 최종 5차전에서 우승을 가리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은 개막 2경기 만에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명승부를 벌였습니다. 기아가 9회까지 7대0으로 앞서 나갔으나 삼성이 9회 말 최경철의 석점 홈런과 최영진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7점을 뽑아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아가 연장 10회 버나디나의 결승타로 끝내 이겼습니다. 두산과 한화도 연장에서야 승부를 봤습니다. 2대4로 지던 한화가 장민석의 동점타로 연장전에 간 뒤 11회 김원석이 결승 2루타를 터뜨려 역전승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휴일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맑은 하늘에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서울이 16도, 대전과 광주,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고 봄바람이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일교차에 대비한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낮이면 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륙을 중심으로 엷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겠고요. 강원도는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와 전주, 부산도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자주 있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